안녕하세요. 저는 서문명란 문학연구소 부이사장 이근모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서문명란 문학연구소는 당초에 서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서문학회가 출발할 당시는 서문명란 선생님의 제자와 그리고 서문명란 선생님으로부터 문학 강의를 들은 그 후학들이 모여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모임을 갖고 그 원래 모임을 통하여 문명란 선생님의 시정신을 이어받아 오다가 문명란 선생님께서 소천하시면서 그 후학과 제자들이 뜻을 모아서 문명란 선생님의 그 시정신을 이어받고 그 시정신을 후대까지 알리자는 그 목적하에 서은 문명란 문학연구소로 사단법인화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은 문명란 문학연구소 아래 서은 문예 창작반과 서은 문예 시낭송 교실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은 문예 창작반과 서은 문예 시낭송 이 교실을 합하여 서은 문예 창작학교라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서은 문학회는 계속해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뜻에서 서은 문예 창작 교실을 쭉 개설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있는데, 최초의 서은 문학 창작 교실로는 허영만 교수를 초빙해서 강좌가 실시되었고, 그 뒤로 신규호 교수님, 그 뒤로 지금 현재는 조선희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송 교실도 마찬가지로 박진찬 낭송가를 초빙해서 신앙송 강사로서 이쪽에서 쭉 이어오다가 지금은 최도순 선생을 모셔와서 신앙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은문학연구소는 1년의 행사로서 서은문학상 시상, 서은문명랑 전국 신앙송대회, 기타 여러가지 또 서은문학기 발간 등, 그리고 또 그 후학들의 어떠한 문학 정신을 길러주고 문학의 시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연 2회씩 문학 기행을 해하는 듯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까지는 서은 문학 창작반에서 수료만 하면은 그것을 끝났는데, 앞으로는 서은 문학연구소 이름으로 수료증까지 줘서, 그리고 또 기초를 다룬 사람들은 유명한 문학지 등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겸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 오기 전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순천에 살고 계시는데 저하고는 이제 호영우제 하는 사이입니다. 박철영 평론가인데, 그분이 좀 공교롭게도 그 문명란 그 선생님의 장난감 없는 아이들이라는 그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가지고 이제 그 평론을 해가지고 문단에 등단하게 된 거예요. 물론 현대 신문학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그 시로 등단해서 그 꽃을 전정하다 등 많은 시집을 냈어요. 산문집도 내고. 그리고 또 문명란 선생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 문학평론가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도 그 원탁시 있잖아요. 광주 전남에서는 원탁시하면 좀 유명한 겁니까? 60호 이상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광주항쟁 그 40주년 그에 관련된 시를 쓴 분들을
모두 평론을 해놨어요. 엄청나게 길게 해놨는데 힘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죠. 어떤 해설보다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왜 그러냐면 민주항쟁에 관련된 것을 시로서 부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꽃으로 오는 소리라고 낭송시집을 냈는데 거기에도 해설을 맡아서 이렇게 주옥같이 해설을 써놨거든요. 우리 박철현 평론가님 잠깐 나와보시죠. 제가 순천에서 여기를 넘어오면서 가슴 좀 설렜습니다. 연청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은 선생님이 문학적인 요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문학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조선희 교수님이시다 또 제가 형님을 모시고 있는 이 존경하는 우리가 조 교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할애하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시와 이제 산문, 이렇게 평론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학은 여러분들과 비록 만나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꼭 좀 이렇게 함께 관심으로 가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은 함께 또 문학을 통해서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시집들 되시잖아요. 아주 그냥 저렴하고 그냥 내달라고 하면 그냥 거절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근심과 번뇌에 빠진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 어찌나 근심이 많고 번뇌가 심한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냇가를 따라서 쭉 가는데 이 발밑으로 개구리가 펄딱펄딱 뛰는 거예요. 물은 자꾸 불어나지. 개구리는 살으려고 펄딱펄딱 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스님이 아니 어리석은 개구리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뛰기만 하면 되냐. 아니 그냥 물로 휩쓸려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는 그게 살려고 막 뛰는 거죠. 계속 뛰고 있다가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향해서 휙 불었어요. 그래 버드나무 가지가 개구리 있는 쪽으로 가깝게 딱 다가갔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덥석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타가지고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본 스님이 나의 스승이 따로 있었구나. 이 미물이 개구리가 나의 스승이었구나. 어찌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결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회라는 것은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여기까지 오시면서 엄청난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는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이 기회는 존재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수업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도 많은 그 선생님들께서 그 시를 주셨어요. 그 제가 좋은 시를 읽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들 굉장히 잘 쓰시는데 이번엔 좀 특유한 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시를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강금이 하얀 달빛 비어 깊숙이 자리한 한 귀퉁이 그늘진 마음에 내려앉아 송이송이 찻꽃에서 은은한 녹차의 향기로 쏟아내는 한 줄기 비추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황량한 마음에 내미는 손 마음의 안타까운 개화 고리구 빗장을 푸는데 차는 우주가 주는 마음의 거울 5000년 동안 늙은 눈을 밝혀준다. 잘 썼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말 있습니다. 끽따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끽따거. 마실 끼, 차다, 갈거 그렇습니다. 차나 한 잔 하고 가시게 그 말입니다. 그 조주선사가 자기 그 사찰로 찾아온 스님들이 이제 청어를 합니다.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당신 여기 이 절에 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왔다고도 하고 어떤 스님은 안 왔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끽따고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어떤 차를 마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전통 차는 그런 어떤 몸의 어떤 그 기능을 순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순화시키는 기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시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강금희 선생님은 특히나 같이 수업을 봤는데 다도학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다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더 열심히 그 차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제가 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벌써 8강이 됐습니다. 예. 날은 뜨거워지는데 이제 갈수록 열기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8강에서는 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관점을 어떻게 달리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적으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시를 요리하고 말랑말랑하기 위해서는 명사보다는 동사를 써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느낌이나 그 감성 이거를 좀 움직임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사는 잘 알다시피 체언이에요. 체언이라는 것은 글의 뼈대입니다. 뼈대. 그러니까 글의 뼈대만 가지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뼈대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거기 살도 있어야 되고 피도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이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 동적인 움직임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시쓰기의 첫걸음은 어떻게 하면 명사를 움직이게끔 만들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그 학생들 가끔 그렇게 조금 첨삭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걔들 그 어린 아이지만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명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명사를 한 3편 정도 쓰고 나면 시를 쓰고 나면 시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선생님들도 그런 거 많이 계시거든요. 동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보다는 동사를 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쓸 때, 퇴고할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글을 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아이 내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러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한 번에 끝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금 이제 텍스트로 봤는데 영국 그 개관신 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지 창작법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두 번째는 스스로 짜내서 써라. 세 번째는 자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라. 네 번째는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해라. 이거 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뭐뭐 해라 하는 이 네 가지의 말은 다 동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는 어찌 보면 품사인데 고유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사는 사람이 그 고요하게 있는 것, 존재. 예. 동사는 자꾸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상명사. 그러니까 꼴 없는 무명시라고 하거든요. 추상명사 이렇게 있는데 추상명사는 조금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요. 쓰려거든 아래쪽에 써야 돼요. 시 아래쪽에. 위에다가 추상명사를 바짝 올려놔버리면은 말이 너무 그 말이 크기 때문에 자꾸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그 말을 꼭 쓰려거든 제일 아래쪽에 위치를 시켜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면 정멸,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인연, 단연입니다. 무상, 헛된 거죠. 연락, 큰 기쁨, 찰나, 순간, 겁. 세상은 돌이켜보라. 불멸,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탐욕은 욕심이, 번뇌는 마음의 괴롭힘이에요. 의의는 힘을 더하지 않는, 법리는 괴로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다이 쓰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선생님들 시를 보면 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겁. 이 겁은 잘 아시지만은 지구가 생겨나서 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가 겁이에요. 그리고 집채 많은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갔다 하면은 그 바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겁이라는 말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 천체학자는 90억 년 정도가 이 겁이다 하는 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불확실한 얘기고요. 이게 도대체가 90억 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인연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3,000겁의 스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이미 3,000겁의 스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귀중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는 건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강에서 이제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명사를 동사화시키는가? 이게 문제예요. 시쓰기의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거, 시는 써놓고 말 그 자체로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시가 점차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가서 느낌과 감성을 감정이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시는 죽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정멸이네요. 우리 정멸을 강숙자 선생님 나오셔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멸 강윤. 돌이켜보면 나를 흔들어대던 바람은 한밤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멀리서 손사래를 치며 우리를 맞이하던 몸짓은 태양 같은 정열로 가슴을 후벼내었지만 그도 불볕에 사라지는 물기에 불과했습니다.
잊고자 누워있던 바위에서 싹이 듭니다. 삶을 꿈꾸자 버린 불모지에도 싹이 듭니다. 내내 한 생각도 하지 않고자 오래 걸어온 길에 진을 친 거미줄이 아침마다 눈을 가립니다. 떨쳐내고자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이 지극에 이룰 수 있다는 경전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한 궁율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청천 같은 당신의 말씀은 하늘이 북새가 될 때에야 자취를 드러내었습니다. 덧없이 한 사람이 떠나고 나자 바람에 몹시 불었던 게지요. 정멸에 들고자 했던 멀리 가지 못한 한 생각도 큰 바위 끝에 불화한 빛깔로 남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낭독을 통해서 들으니까 참 좋죠. 당시 그 시를 쓰고 난 다음에는 큰 소리를 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시트지에 있는 그 딱 붙은 그 집을 부풀려서 존재의 집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화자 자신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서 제대로 위치에 있는지, 방은 어디에 있고 살림살이는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를 다른 분에게 예를 들면 책으로 낸다든지 시집을 내서 가면 그 존재의 집을 그분을 초대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을. 여기서는 그 사라짐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번뇌를 벗어난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동사화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흔들어대던 바람은 한밤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나를 흔들어내던 바람이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람은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살인데 이게 은유라는 거 이게 별것 없죠. 이 은유는 메타포라고 그럽니다. 은유를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앞에 메타라는 말은 초월하다는 말이고 포라는 말은 이동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것 이게 은유예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막 고상하게 엄청나게 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은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나를 흔들어대던 바람은 한밤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근심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도 돌이켜보니까 정말 먼지에 불과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어도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정말 헛되죠. 인생이라는 것을. 맞이하던 몸짓은 태양 같은 정열로 가슴을 후벼내었지만 그도 불볕에 사라지는 물기에 불과했습니다. 태양 같은 정열이라는 것은 어떤 역동적인 삶, 청춘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물기에 불과한 거예요. 네. 이슬에 불과하다 이거죠. 불볕에 사라지는 이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죠. 잊고자 누워있던 바위에서 싹이 틉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위가 이제 부서지고 먼지가 돼서 다시 그게 흙이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트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삶을 끊고자 버린 불모지에도 싹이 틉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결국 언젠가는 옥토가 돼서 싹이 튼다는 얘기입니다. 내내 한 생각도 하지 않고자 한 생각도 하지 않고 한 생각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생각인데 어떤 생각도 않는 거죠. 오래 걸어온 길에 진을 친 거미줄이 아침마다 눈앞을 가립니다. 여기서 거미줄은 세상에 어떤 부딪히는 그 장애예요. 장애. 떨쳐내고자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남없이 지극에 이를 수 있다던 경전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가고 도래한 긍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극이라는 것은 경지거든요. 경전이라는 건 잘 아시지만 종기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불쌍하고 가엾게 남았다 그랬어요. 긍휼. 네. 냉장 4장 7정에서 나오는 그 측은지심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렇습니다. 수호지심은 부끄럽고요. 사양지심은 예절이고요. 시비지심은 지혜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청휼, 측은지심이 불쌍하고 다 이로운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청천 같은 당신의 말씀은 하늘이 북새가 될 때야 잡취를 드러냈습니다. 청천이라는 건 푸른 하늘인데 당신의 말씀은 그 아래 보면 잡취거든요. 잡취. 북새가 될 때야 잡취를 드러내서 북새는 북새통입니다. 떠들어대면 법석이는 상태거든요. 근데 야단 법석과 그거 같습니다. 예, 야단 법석할 때 우리가 막 애들이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시끄러울 때 야단 법석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야단 법석이라는 것은 절에서 막 스님들이 막 경전을 외우면서 막 노력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예. 덧없이 한 사람이 떠나고 나자 바람이 몹시 불었던 게지요. 정면에 들고자 했던 멀리 가지 못한 한 생각도 큰 바위 끝에 불쾌한 빛깔로 남았습니다. 불쾌한이라는 것은 요즘 가끔 그 시에 나오는데요. 습기운이 이렇게 있어서 얼굴이 벌거는 상태. 그런 상태.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불쾌한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뭐뭐 하고자 해서 6번이나 나와요. 이 자자가. 이 자자는 동사나 형사의 그 끝터리에 붙어가지고 뭐뭇을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이어가려고 그런 말, 뭐뭐 하고자. 그래서 동시에 어떤 것을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